네, 이번에 여야 전직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MBC가 이제 한바탕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두 분 이제 뭐 뉴스를 접해서 잘 아실 텐데요. 경찰이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된 기자의 자택과 또 MBC 본사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에 이제 나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임 기자라고 이제 알려진 이 기자는 2020년에는 검사 술 접대 사건, 또 작년에 윤석열 대통령 방미 당시 비속어 파문을 보도한 이제 기자였습니다. 오늘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은 복수의 화신이다. 뭐 이 발언까지 이제 나왔는데요. 뭐 이 일련의 뭐 MBC와 이제 관련된 요 사안, MBC가 뭐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뭐 좀 여러 번 있긴 했습니다만 두 분은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어느 분부터 좀 말씀을 하실까요? 말씀하실 부분들이 친정부터 말씀하세요. 두 분 다 이제 공영방송 기자 출신이시고 해서 말씀하실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대목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좀 압축적으로 문제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문제 이제 임 기자로 이제 지목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인사청문 자료는 사실 그 해당 인사청문 위원들을 통해서 국회에 거의 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 관련되는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몇백 개가 나갔는지 몇천 개가 나갔는지 그걸 추적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네. 이 임 기자는 그 당시에는 국회를 출입했던 기자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인청 개인 자료를 법사위를 출입을 했건 안 했건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인청 자료는 마음만 먹으면은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네. 그것을 카피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청 자료는 국회 관계자뿐만 아니고 국회에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광범하게 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현실로 놔두고요. 이 문제의 임 기자가 지금 특정이 됐는데, 임 기자가 서씨, 여기 등장하는 서씨가 있잖아요. 네. 이 서씨가 열린공감 TV하고 관련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이 열린공감 TV가 한동훈 장관의 집을 찾아가고 한동훈 장관에게 집을 판 사람을 찾아가고 이러는 게 지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니까요. 이 문제 서 씨에게 그러면 임 기자가 자료를 주었느냐, 이건데요. 이건 지금 경찰이나 검찰이 특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주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주었다라고 특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백보 천보를 양보해서 임 기자가 서 씨에게 주었다고 치더라도요, 그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하는 겁니다. 보도국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달려드는 게 과연 그러면 맞는 것이냐라는 두 번째 문제가 거기서 네. 파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수사기관이 뚜렷하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네. 이것은 보도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거고요.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일단 한번 문제의 임 기자는 그 사이에 한동훈 장관에게 매우 적대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리포트를 한 사람이다라는 걸로 찍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과잉 수사고 근거가 좀 약한 수사를 한 거다라고 봐야죠. 네. 과잉 수사이고 부적절한 수사, 근거가 없는 수사였다. 우선 첫째, 인사청문 자료가 사실은 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국회의원과 보좌진과 그리고 일부 눈치 빠른 기자들이 어쨌든 어깨너머로 보는 것 외에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밖으로 나갔어요. 어떻게 돼 있죠? 어떤 사람이 15년 전에 한동훈한테 집을 산 사람을 열린공감 텔레비전에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한동훈 장관은 어떤 사입니까? 이렇게 캐문대에서 발단이 된 거예요. 그럼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매수자 인적 사항을 어떻게 열린공감 텔레비라고 하기에 굉장히 적대적인 언론 매체에서 알았을까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이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시킨 게 아니고 수사는 어떻게 된 거냐? 올해 4월 다 지난달 일이에요. 그러니까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 구의원이 어떤 사람한테 한동훈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개인 정보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건 안 되는데 이 개인 정보가 왜 나와 있지라고 해서 경찰에 고소를 한 고발을. 그래서 수사 주체는 검찰이 아니에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대라는 거예요. 검찰이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압수수색을 장소를 어디에 했죠? 임 기자라는 사람 자택. 또 한 게 뭐냐면 국회 사무처 의안가를 조사한 거예요. 네. 왜 나갔냐고 이게 그 인청 자료, 인사청문회 자료가 이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임 기자의 사무실 보도국을 수색한 게 아니라 MBC 보도국 안에 있는 임모 기자 그 개인 의자를 책상을 가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막아서 뭐 어떻게 됐죠? MBC의 사내 변호사가 내려와서 경찰을 동행하고 가서 압수할 물건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온 거예요.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기자가 이런 기자 전력을 갖고 있는 기자였다. 여기에서 한동훈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한동훈이 이걸 찍은 것도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어떤 성역도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사에서는. 법원에서 그래서 영장을 줬을 테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압수수색 장소, 자택, 국회 사무처, 보도국의 임 기자 책상, 그다음에 방식 이런 게 개인적인 거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 MBC에서 이걸 언론 탄압으로 강력하게 조직적으로 정할 명분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왜 이게 나갔느냐, 나가는 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아까 말해서 서모 씨한테 준 게 임 기자라고 특징이 안 됐겠어요. 그러니까 수색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력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당한 수사였고 그 임 기자의 그 전에 이제 그 프로필 검사 술접대 사건 또 이제 박미 대통령의 박미 당시 비서고 파문을 보도했던 건 공교로운 것일 그렇죠. 뿐이다. 그래 봐야 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렇게 의견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 방송계에서는 또 다른 이슈가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임기를 2달 남겨놓은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결국 면직이 됐는데요. 후임으로는 MB 정권 때 그 청와대 홍보수석 또 언론특별보좌관을 지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제 방송과 언론 장악이 이제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이다면서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으로 맞서겠다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둘러싼 여야 공방 두 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도 또 말씀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성범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 특히 장차관급은 정부가 바뀌면 그만두는 게 상식적인 수준으로 먼저 전제를 하고, 특히나 한상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도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는 사석에서는 그만두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민주당 측에서 굉장히 반대가 많았더라고요. 당신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영방송 전체로 여파 간다는 논리였다고 저도 들었는데, 어찌됐건 네. 본인은 구속 기소가 안 되고 영장이 기각됐지만 적어도 자기 밑에 국장과 과장 그리고 심사위원장 이렇게 TV조선의 재승인 과정에서 점수를 일부러 낮게 매기는 과정에 어찌됐건 관여가 됐다는 게 지금 혐의로 기소가 돼 있는 마당인데, 글쎄 제가 보기에는 결국 면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야당 입장에서는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 장악하겠다는 거네라고 확대 해석할 수 있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게 또 면직이 잘못된 거냐? 저는 또 면직은 또 정당했다고 봐요. 절차도 다 밟은 청문 절차를 밟았고 청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사혁신처에서 면직안을 제청했고 대통령이 사인하고 이런 절차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 눈에는. 네네, 알겠습니다.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 보인다. 네. 법에 따라서 지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방통위법이 있고 공무원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 중에서 지금 공무원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공무원법에는 분명히 기소됐을 때는 이 지위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법을 따랐다 그러면 할 얘기는 없는데요. 방통위법에 따랐다 그러면은
아마 이것은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7월이면 지금 임기가 만료된다는 걸 온 세상이 다 아는데요. 지금 하루가 방송에 관한 거에 관한 한 윤석열 정부가 하루가 급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임 기자하고 서 씨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수천 건이 돌아다니는 자료 중에 MBC의 임 기자를 딱 특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임 기자를 애를 먹이고 임 기자가 어저께만 압수수색으로 애를 먹은 게 아니에요. 몇 달 동안 굉장히 시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뭘 하나 찍으면 특히 MBC를 찍고 누구 하나 기자를 찍으면은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순하게 방통위원장의 이런 그 법적 조치는 법에 따르겠다고는 하면서도 사실은 하루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이 정권의 조급함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후임자가 이제 이동관 위원장 후임자가 이동관으로 지금 특보죠. 네. 특보로 거론이 되는데 이분은 1년 전부터 방통위원장 간다고 이 여러 군데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소문이 많이 났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정순신 사건이 나면서 물 건너갔다고 그랬다가 다시 또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뭔가 하여튼 또 풀린 모양이죠. 그래서 이동관 수석이 전 수석이 방통위원장 온다는 설이 지금은 이제 언론 보도로 나와서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정도 되면은 뭔가 좀 굉장히 무르익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동관 수석이 지금 위원장을 원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권이 지금 방송이 하루가 급하게 뭐가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이야기는 이제 관련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가름을 하고요. 이제는 그 좀 국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됐고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다른 캠프의 금품 제공 정보를 입수하고 송영길 후보 지지를 요청할 목적으로 돈 봉투를 살포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친명 비명 간의 체포안을 둘러싸고 찬반 갈등이 굉장히 이제 좀 심한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 6월 12일에 표결에 이제 붙여질 것으로 전망되는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 두 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뭐 가결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것을 뭐 부결 당론으로 정할 수는 없을 테고 자율투표에 맡기겠다 그러는데 이 정도라면 그뭐 공범 시지게 말하면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의원이 예를 들어서 검찰의 주장대로도 20명 정도 된다면 나머지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켜줄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낄 거예요. 민주당 의원 입장에서도. 그리고 너무 언론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다만 오히려 문제는 그 이후에 그렇게 되면 이제 봉투를 받은 의원들, 현역 의원들, 그 다음에 또 무슨 지역 본부장이나 무슨 지역 상황실장 이런 분들이 조사를 받을 테고 최종 결론은 아마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전 의원한테로 쏠 텐데 그 대목을 어떻게 처리할까가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관심사가 아닐 것이고 또 하나 부담스러운 대목 지금까지 부결된 게 말이죠. 체포동의 부결된 게 이재명 노웅래 의원이었고 가결된 것에 물론 사건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정찬민 하영재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다 부결되고 국힘의원들은 뭐 앞에 뭐 다른 이상기 의원이 있었습니다만 뺀다면 또 국힘의원들은 또 다 이렇게 가결된 이런 것도 아마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부담이 될 여론사에 수 있다. 부담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가결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리고 이제 가결 여부보다는 이게 이제 그 이후에. 송영길 전 네네. 대표까지도 이제 이어질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글쎄 두 의원은 현재 지금 열심히 구명 운동을 하고 다니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이 공개가 됐어요. 그 이성만 의원 측에서 이 구속영장을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다른 캠프의 금품 제공 정보를 입수하고라는 대목이에요. 네. 다른 캠프라 그러면 그 당시에 후보가 3명이었는데 다른 캠프 2사람을 얘기하고 그중에서 앞서가고 있던 캠프를 또 특정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캠프가 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졌다 하면서 물귀신 작전이 지금 된 거거든요. 네. 이 대목이 지금 굉장히 잔잔하면서도 상당히 잠재력인 폭발력이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이 당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고심에 찬 대목이고요. 네. 금방 신 의원이 쭉 말씀하신 대목은 이제 맞죠. 조금 있으면 송영길 전 대표 부르겠죠. 그리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금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뭐 10명인지 20명인지 뭐 30 많습니다만은 20명 잡고 이 의원들을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는 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대목 거기에다가 플러스 당직자들이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래서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검찰청 문턱을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곤혹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곤혹스러움의 시리즈가 쭉 앞에 대기하고 있다는 게 6월달, 7월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건 탈당을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가결적으로 예상을 하시는 저는 건가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참 여러 가지로 아주 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제 본회의가 2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는데 50분이나 늦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였는데요. 교육위, 보건복지위, 행안위 등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서 모인 의총에서 초재선 의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유 어떤 일이 좀 있었던 건지 그 두 분 좀 말씀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내정된 사람들이 현재 당직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전에 당직을 갖고 있거나 정부의 장관급 고위직을 가졌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대개 지금 국회에는 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당직이나 정부의 고위직을 가진 경우에는 이 상임위원장직을 양보를 하는 게 그 사이에 관행이었고 미덕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란히 교육위, 보건복지, 행안위에 전현직, 당직이나 고위직을 가진 분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세 분이나 이렇게 나란히 간 것은 당 생활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 이때는 그렇고 지금은 안 그렇다라는 식으로 강변을 하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이걸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는 거고요. 특히 새로 된 이 박광원 원내대표가 세운 원칙이 있거든요. 이 원칙에도 지금 어긋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광원 원내대표로서도 직전에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4월 28일 날 원내대표가 됐는데 한 달 만에 본인이 내건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사태를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보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 아니면은 그 다음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죠. 네. 이런 일련의 그 민주당 안에 좀 약간 내홍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들이 충돌 뒤에는 이재명 대 박광온 그 현 원내대표 간의 대결 구도가 좀 깔려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이재명 대 박광원의 대결 구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제 눈에 확실하게 비춰지는 대목은 이게 주류 대 비주류 간의 감정 싸움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홍이자 분열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 정도 되면 원내대표단에서 정해진 대로 의총에서 박수 치고 끝내야 돼요. 이번에 우리 산자 의원 넘어왔습니다. 아시죠? 이번에는 김모모 의원이 대결을 했습니다. 박수 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안 됐느냐? 한마디로 하면 하던 사람이 또 잘 나가는 사람이 또 하나야 된 거예요. 면면을 보세요. 행안위원장에 내정됐던 사람이 행정안전위 정청래 현 최고위원. 자, 교육위원장에 박홍건 전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원장에 전 한정혜 전 장관. 이러면 네. 비주류들 입장에서는 최고위원하고 현재 최고위원, 전 원내대표, 장관들이 왜 또 상임위원장 또 가져가느냐고 소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발칵고 뒤집어. 내년 총선 선거도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게는 주류의 반기를 드는 거다. 이게 불만이 쌓인 거예요. 이게 노출됐단 말이에요. 네. 이 대목이 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보십시오. 정청래 최고위원이 제가 보기에는 타겟 같은데 자, 작년에 뭐 했어요, 이분이? 과방위 위원장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과방위 위원장. 최고위원하고 과방위원장하고 최고위원 하면서 이번에는 또
행안위 위원장을 또 간다. 최근까지 이제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은 당에서 약간 소외된 그룹 입장에서 보면 다 해먹겠다는 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산업통상 뭐 중소벤처기업 산중이라는 거 윤관석 의원이 하고 있어 하기로 돼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 물러났겠죠. 그럼 환노위는 김경희 의원 둘 다 내정된 사람들 네. 둘 다 약간 하자가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렇게 보면 당내 비주류 민주당 내 비주류들 입장에서 봐서는 애가 탈로 쏙이 타는 거죠. 그래서 반발이 새어나왔고 의총이 늦어졌고 본회의가 늦어진 거예요. 이걸 간단하게 일회성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내연되어 있는 안으로 불타고 있는 민주당 내분의 표현 양태로 봐야 돼요. 민주당 내분의 표현 양태로 봐야 된다. 박광원 원내대표 체제에서 어쨌든 상임위원장 선출 기준이 지금 그러니까. 원점에서 재검토에 이제 들어간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박광원 원내대표의 공약이었던 혁신위 구성에 좀 미온적인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여기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재명 박광원의 좀 힘겨루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좀 답답한 국면이죠. 4월 28일 날 박광원 원내대표가 되고 그리고 김남국 의원 사태, 코인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서 돈봉투 사건과 이게 겹쳐 보이니까 이제 혁신 외에는 당이 살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5월 14일 날 6시간 동안 일요일 날 혁신 의총을 했는데 혁신 의총 바로 그 다음 날 김남국 의원 윤리 제소가 빠진 혁신위 의총 결의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4일 날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5월 15일 날 하룻밤 자고 났더니 바로 이 김이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5월 24일에 네. 대표가 당원과의 유튜브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혁신위 구성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필요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밖에서 혁신위원장을 모셔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러면서 5월 14일 날 혁신의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야심차게 발동을 걸었던 시동을 걸어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 혁신위가 이게 브레이크가 아주 세게 잡힌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 달 원내대표 한 달이 지금 딱 돼가는 이 시점에서 뭔가 고쳐잡지 않으면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옆 남의 당 이야기는 하지만 제 눈에 비친 대목은 간단치 않다고 느껴지는 대목 이런 거예요. 지금 전선은 대의원제 폐지냐 뭐 이런 거 있지만 사실 냉정히 보면은 개딸들 강성 당원들 처리 문제가 최전선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보면 생각을 딱 읽어보면 결국은 자신을 결사옹위하는 강성 당원들 중심으로 당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져요. 그러니까 혁신이도 주장이 요체가 뭐 있죠? 정권을 넘기라 혁신이 안 한다. 정권 넘기는 게 불가능하다. 내가 당권을 계속 지우하고 공천도 내가 다 하겠다는 거고 그 중심에는 정확히 말하면 이재명 당을 한 번 더 만들어서 끌고 나가서 총선에서 이기고 그걸로 다음 대선을 노리겠다는 그 생각을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단순하게 개딸들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일부에서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치부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강성 지지자들이 좋은 이유가 첫째, 대내적으로 보면 당내 투쟁에서 반대파들을 제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됐어요. 두 번째, 대외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여권을 공격하는 가장 최전사들, 강성 전사들 집단을 된 거예요. 대내, 대외적으로 네. 손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그 흐름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계속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련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고요. 마지막 요 질문은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국민의힘이 이제 그 태영호 의원의 빈자리 최고위원 보궐선거 본 경선에 나서는 이제 후보 3명을 확정했고 그 중에 이제 그 눈에 띄는 인물이 김가람 청년 대변인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내에서 이제 어떤 계산들이 좀 깔려 있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초선 그리고 원외 인사들로 최고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게 되는데 지도부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요 관련 이야기를 좀 이제 짧게. 좀 압축해서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거의 뭐 최고위원으로 유력하다 그래요. 왜 그래 물어봤더니만 첫째 1983년생이라는 40이라는 나이, 네. 광주 출생이고 전남대를 나왔다는 거. 그 JC 한국청년회에서 중앙회장도 하고 불모지라고 국힘의 불모지인 광주에서 정치 활동을 오래 한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네네. 김기현 뭐 대표도 뭐 설득해서 나온 걸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글쎄 왜 현역이나 비중 있는 인물이 이 빈자리를 안 하려고 그러는지는 좀 반성이나 성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양당이 모두 보니까 최고위원들이 좀 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이거 숙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격상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말씀드리. 알겠습니다. 오늘 그 여의도 정치원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